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000명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공기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어제 코로나19가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입자 형태, 즉 에어로졸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화장실의 하수도를 거쳐서 전파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에어로졸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에어로졸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2003년에 사스 사태로 발생한 전 세계 774명의 사망자 가운데 무려 42명이 홍콩 내 한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연구진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스 확진자,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배설물에 섞여 있던 바이러스가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묻어서 이 공기를 통해서 배관과 환풍기를 타고 아파트 곳곳으로 확산이 됐다고 추정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는 홍콩에서는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 환자, 이 사람이 이 아파트의 13층에 거주하고 있고요. 근데 42번 환자가 3층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층 간의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한 아파트에서 같이 발생을 하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스 때처럼 배설물을 옮기는 파이프라인이 공기 파이프와 이어져서 이 배설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환풍기를 통해서 아래층으로 화장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지난 11일에 이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새벽에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릴 때요, 변기 뚜껑을 반드시 덮고 그리고 매일 바닥 하수구로 물을 흘려보내서 배관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세균 하면은 좀 습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이 증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입니다. 건조하고 추워질수록 활동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습도를 유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한편 이 중국 당국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이 접촉자의 범위도 넓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라든지 닫힌 공간에 오래 머무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근데 네. 자가격리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화장실 문을 반드시 좀 닫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번에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요즘 민주당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네, 최근 나오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 소유의 블룸버그 통신 지분도 매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당내 중도홍건 대표 주자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인 진보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당의 기반인 학생과 소수자 진영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 오브라이언 블룸버그 선거 캠프 고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금융 이해 충돌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80도 반대편에 서 있을 것이라며 집권 후에도 호텔, 부동산 등으로 이윤 활동을 벌여 이 이해 충돌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 온건의 대표 주자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첫 번째 경선지부터 바이든의
조금 저조한 실적이 드러나자 대체 대항마로 이 지금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바이든보다는 블룸버그를 선택했다. 중도 온건 쪽으로는 이런 얘기도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블룸버그는 대통령이 되면 신탁회사에 블룸버그 LP 매각을 백지 위임할 것이고 매각 대금은 블룸버그 자선재단에 기부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건은 하나 걸었습니다. 회사를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에는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블룸버그 LP라는 회사는 블룸버그 전 시장이 1981년에 설립해서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키운 블룸버그 통신의 모회사인데요. 이 블룸버그 소유 지분율 89%를 고려한다면 이 블룸버그 LP를 매각해서 블룸버그 재단으로 기부되는 금액 규모는 36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내놓은 그 금융 규제 강화 관련 공약, 이런 부분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일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볼커 룰이라고 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규제부터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회사의 자본금이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 한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자본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금융회사들이 이 자기자본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이걸로 파생상품이라든지 헤지펀드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는 규정이 바로 볼커볼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부분을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이 미국 법무부 내에 기업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또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재무부 금융조사국의 예산을 확대하겠다. 또 하나 주식과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0.1% 세율의 금융거래세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는 국책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이죠. 매니페이와 프레디맥을 합병을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부실 대출 문제로 불거졌던 금융위기거든요. 네. 거기에 최첨단에 서 있었던 기업이 바로 매니페이하고 프레디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합병을 한다라는 건 조금 더 건강한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소득에 기반한 상환 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국인을 위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증시는 사상 최고치지만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세계 8위의 부자인데 이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블룸버그라는 인물이 628억 달러, 74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세계 8위의 부자인데다가 오랜 시간 월가 금융권과 깊은 유대를 쌓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진정성과 실효성에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세계 금융의 중심인 맨해튼이 있는 뉴욕 시장 재직 시에 블룸버그가 이 볼커 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네. 민주당이 월가를 상대로 경제에 해를 끼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비판했던 정책들을 과연 추진할 것인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부티지지 후보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갔네요.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사실 조금 4위, 5위권으로 밀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건 블룸버그 전 시장이 과연 진보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야 지금 블룸버그 전 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못마땅스러울 텐데 네. 이 사면권을 남발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보좌진의 반대에도 자신의 지인과 측근이 대거 포함된 11명에 대해서 사면과 감형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속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유명 금융 전문가인 마이클 밀켄, 그리고 버니 캐릭 전 뉴욕 경찰청장, 에드워드 디바르톨로 미국 풋볼 샌프란시스코 전 구단주 등 7명을 특별 사면을 했고요. 로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를 포함한 4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 사실 사기와 부패, 위증 등 화이트칼라 범죄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리 사범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뭐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보통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서 대통령 사익 등을 위해 남용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눈치를 좀 봐가면서 사면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그런 절차에 일체 생략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는 사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CNN 방송은 친구에게는 보상을, 적에게는 응징을 이라는 간단한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트럼프 방식대로.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공화당의 오랜 돈줄인 디바르톨로는 오하이오의 기반이 탄탄하고 이 포티나이너스라고 이번에 특별 사면된 또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선수는 샌프란시스코에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분히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사면권 행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탄핵을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이제 탄핵 국면을 탈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홀가분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을 이제 그동안 본인에게 좀 적대적이었던 인물들을 계속해서 쳐내는 작업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철저하게 자신의 재선을 도울 수 있는 인물들로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뭐 대통령의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 권한이어도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항상 무시하고 일을 결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도대체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의 원래 법과 원칙은 무엇이지를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은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이민법 개정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19일 특수기술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이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새 취업 이민 제도를 오는 12월 31일 이 브렉시트 유예 기간이 끝난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총 70점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비자 후원 업체로 인증된 곳에서 제공한 일자리 그리고 적절한 기술, 영어 실력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네. 다 합치면 한 50점이 되고요. 자, 여기서 20점이 더 필요하죠. 여기에 이제 연봉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나오고요.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 종사자에도 점수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토목 기술자라든지 의료 전문가, 간호사, 심리학자, 고전 발레 무용수 이런 그 종사자들이 이제 특혜를 받는 거고 또 직업 관련 분야에 박사 학위가 있으면 10점, 또 이 분야가 만약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라면 20점을 받는 식으로 합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더는 유럽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영국 내에서 EU 노동자 중에서 21%를 차지하는 저숙련, 공장, 건설 종사자를 비롯해서 뭐 행정 서비스 종사자, 운전, 운송업자, 레저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앞으로 비자 획득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이 단 EU 회원국 시민은 최장 6개월까지 비자 없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 하나는 유지가 되는데요. 이 외에 다른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그 320만 명의 EU 출신 취업자들이 영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은 그대로 일자리가 유지가 되지만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고 추가로 되는 사람들만 이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점수의 기준을 보면 말 그대로 영어 잘하고 머리 좋고 고학력자에 아니면 특정 분야에 좀 전문성이 있는 자기 전문가적으로 일을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 위주로만 이민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럼 영국 내부에서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민을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국에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국 정부가 그 조건으로 내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본국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힘든 사람들이 마지막 그 삶의 어떤 선택으로 누릴 수 있는 이민이라는 게 영국은 이제 막힌 상태인데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대단히 잘하지 못하는 수학 천재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정말 잔혹하고 파괴적인 처사라면서 이 보수당의 적대적인 노동 환경이 시행되면 궁극적으로 이 숙련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업인들이 새 이민 정책으로 실업률이 늘고 공장 폐쇄가 이어져서 재앙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용자 단체 측에서 특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저숙련이라고 보는 일자리들 뭐 아무나 와서 해도 되는 그 일자리들 이 사실 영국 경제의 성장과 웰빙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번 영국 정부의 발표가 영국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 정부는 EU 시절 자유 이동은 끝났고 이제 바뀐 환경에 기업들이 적응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당이 처음 브렉시트를 제안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수의 저소득 영국인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국경 봉쇄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브렉시트에 찬성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본국 내에서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기업가들 그 사용자 단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자국민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업이라든지 사용자 단체에서는 일단 기업이 질 수 있는 부담에서 최소화를 시키고 싶어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손쉬운 방법을 썼던 거죠. 근데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국 내에서 굉장히 또 혼란이 많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의 자민당이 개헌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동안은 사실 아베 총리는 대놓고 계속해서 개헌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아베 총리의 정당인 자민당 입장에서는 조금 눈치를 보기도 하고 조심스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개헌을 전면에 내걸면서 자민당 역시 아베 총리와 발을 맞추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어제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당 대회에 제출할 운동방침 원안을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내걸면서 개헌에 대한 결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 원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데 힘을 다한다. 미래를 향한 나라 만들기를 완수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교토통신은 자민당이 사실 개헌을 운동 방침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룬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후 처음이라면서 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로 다가온 만큼 개헌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그리고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어떤 무기 같은 것들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하지만 이 아베 총리가 녹록지가 않은 게 지난해부터 불거진 벚꽃 보는 모임,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간 큰 모임에 자신의 어떤 지역의 유권자들을 초청을 해서 사유화했다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자민당이 개헌을 내세웠지만 아베 총리가 원하는 만큼 개헌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이 교토통신이 지난 15일과 16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8.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재임 중에 개헌하는 것에 관해서는 33.3%만이 찬성하고 56.5%가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해서 여전히 일본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 평화헌법 개정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